외신 쪽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고 후계 구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40일째 안 나오고 있다. 후계자를 넘기는 그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놈을 먼저 쳐야 되는데, 후계자에서 탈락된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서. 예, 오늘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슈로 지금 북한 문제에 관심은 없지만, 사실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다른 이제 한민족,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상세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파병된 북한군과 러우 전쟁의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파병 북한 군인들이 소위 그 가치가 피크를 치던 데가 이제 쿠르스크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지역의 이 지역을 다시 되찾는. 근데 이걸 이제 할 때 러시아군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 자체의 어떤 문제가 이제 드러났는데, 이게 북한군이 개입이 안 됐으면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해방을 러시아는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초창기 때는 북한군이 러시아 이제 벌판의 전쟁에 익숙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헤맸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군사 훈련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도 익숙이 되니까 좀 약간 기대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 지역 상당수를 해방하는데 북한군이 공로를 세우다 보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마운 그런 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한 4천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5,0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파병 숫자를 너무 우리가 축소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고, 적어도 한 3만 명 이상이 러시아로 들어갔고, 그 가운데 절반이 죽거나 다쳤거나 이제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초기에 12,000명이 들어갔을 때 일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그 영국이 제공했던 그 스톰쉐도 미사일이 거의 북한군을 조준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이제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다 이제 피하고 숨고 이런 데 익숙이 됐는데, 북한군은 이제 그거 모르니까 미사일이나 이런 드론 공격에 노출된 거죠. 그래서 초기 때 한꺼번에 500명이 죽은 적도 있었고, 거기 북한군 장군도 포함됐었고, 이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초기 때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그 숫자가 4,000명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이제 죽거나 다쳤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그 김정은 정권이 약간 이제 체면을 차렸다. 그들의 어떤 피해 대가.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가 그 파병하기 전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이런 총탄, 포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김정은 정권이 이제 60년대부터 저축해 놓은 북한의 어떤 이런 군사 물자를 전부 다 러시아로 보내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보관이 잘못돼 있고, 그래서 북한군이 생산한 이제 포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습기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습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딱 불발탄이 된 거죠. 오래된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북한산으로 이제 쐈는데 자가 폭발해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다치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푸틴도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군대가 파병되고 이제 약간 이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성과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푸틴도 약간 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좋아했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에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푸틴이 바라는 게 있고, 푸틴은 뭐냐면 군사 무기들이 제대로 된 거였다면 그만한 값어치를 쳐줄 텐데, 이게 다 쓰레기였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이제 군대가 파병돼 가지고 이제 성과를 이룬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현금화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김정은은 이제 군사 물자를 보내고 또 군대까지 보내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가 정찰 위성 5기를 쏘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러시아가 이제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5기는 쏘겠다. 근데 아직 1기밖에 못 썼습니다. 4기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양을 방어하는 이제 S-400이라고 하는 이제 방공 미사일 포대, 이거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는데, 러시아가 이제 S-400은 최신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못 주겠다. 러시아 방어도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S-300을 이제 일단 쏘던 걸 줬어요. 근데 S-300은 거의 우리가 쏘는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폭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란이 S-300 쓰거든요. S-300으로 테헤란을 방어하는데, 그 이스라엘 공군 그 F-35가 테헤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다 그냥 싹쓸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제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S-400을 달랐는데 러시아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S-300은 갖다 놨지만,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찜찜한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막아내기 힘들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공군이 F-35 아닙니까? 이란하고 똑같이 공격을 한다면 그게 S-300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정은이 뭐 대형 잠수함 먼저 사진을 띄웠는데 이게 이제 핵잠수함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핵잠수함 설계도를 북한에 넘겨서 북한이 그거를 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설계도를 넘겼다고 해서 그 건조 능력이 북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이게 건조 과정에도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서 기술 이를 보탤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김정은 정권이 그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보였고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들을 북한이 발사했는데 이 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들은 아마 러시아가 상당히 제공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최신형 전투기들 수호 뭐 57기라든지 뭐 이런 전투기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북한이 러시아가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호 57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500억 정도는 하거든요. F-35가 한 3천억 정도 하는데 거기에 뭐 한 5분의 1 정도 가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지요. 근데 그 전투기를 만약 돈을 계산해 가지고 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북한군이 때로 뭐 와서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그게 가격이 있잖아요. 한 명 죽어도 얼마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행기 한 대 500억이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뭐냐면 군대 막 보내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제 도와달라. 근데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평양에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뉴스도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러시아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평양에 한 명도 데려온 적이 없어요. 자국 군인들은 거의 뭐 쓰레기 방치하듯 내버려 두고 타국의 군인들을 갖다가 치료를 그렇게 극진하게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자국 군인들에게 무슨 이게 보호가 있냐, 대우나 보호 장치가 있냐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막 그랬었는데 그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돈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뭐라 했냐면 이 군인들 치료비는 주겠다 했더니 화내면서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막 그걸 이제 치료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준 것보다 딱 준 것만큼 딱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뭉뚱그려 가지고 또 더 달라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를 좀 살리고 북한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이 아니고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군사 무기화 현대화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긴 벌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희생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파병돼서 상당한 군인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것은 일단 우리가 너무 못 살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먼저를 받는데 거의 뭐 먹는 것만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불신도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빠져가지고 지금 수동에 빠졌을 때 우리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상당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파병하고 다른 건 뭐냐면 파병 군인들에 대한 모든 미국이 주는 현금은 다 본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걸 국가가 한 푼도 떼먹은 게 없어요. 전부 다 파병 나가는 군인들이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죽거나 다칠지 모르겠지만 내 가족은 잘 살게 하는 이제 그런 보람이 있었고 또 국가 경제도 기여가 됐고 그때 파병의 대가로 나온 돈들은 전부 다 경제 재건으로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북한은 이게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파병 군인들에게 일전 한 푼 돈 안 줘요. 사람이 죽었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뭐 몇만 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만 불은 고사하고 1,000불도 안 줍니다. 아예 없고 파병의 대가로 북한 경제 재건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김정은 본인만 살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위한 돈만 이제 탕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 죽은 사람들이 뭐 몇천 명 된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보면 막 10,000명세가 죽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만 명 가구 만 가구가 자기 아들을 잃은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거기 왜 갔냐. 그리고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뭐 자유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침략 전쟁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죽었다? 여기에 정말 뭐 막말로 꼭지가 안 돌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내 새끼가 죽었는데. 그래서 막 곳곳에서 막 항의가 일어나고 막 반발이 일어나고 막 수용소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정찰천국 산하의 특수군단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뽑아간 병사들 보게 되면 힘 있는 집안은 거의 빠지고 한부모라든지 좀 이게 약간 좀 힘이 없는 북한의 집안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반발하는 수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 곳곳에서 이런 반발의 기운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계기로 이제 그 러우 전쟁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냐.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김정은 본인 살자고 그냥 우리를 대포밥으로 내몰고 자기만을 위한 돋보리를 한 것이지 북한 인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됐다. 이것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고 또 이제 곳곳에서 막 끼라 같은 게 뿌려지고 막 락서질하고 반항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요새 지방 시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느슨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때 강동군인가 한번 간 사진을 보니까 마을 전체를 완전히 싹쓸이해 버렸어요.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시골 마을에 아예 한 명도 없고 거기 군인들이 그냥 쫙 감시 서고 김정은 한영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한 군데 몰아놓고 거기다 가다 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보니까 그 김정은 경호가 살벌하게 된 거예요. 북한 내부도 지금 이제 김정은을 어떻게 해치우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경호를 심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로 전쟁의 이 결과 때문에 이제 북한의 민심이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 민생은 더 나빠지고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다 보니까 교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북한 정권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은 어떤가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는 거하고 이제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쟁보다는 약간 평화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개입을 안 했고 또 이제 북한이 개입하는 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소위 앞잡이, 중국의 사냥개지 러시아의 사냥개가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거 북한은 중국 거지. 근데 이제 북한이 중국 것이 아니고 나는 러시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갔기 때문에 군사기술 이준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분노가 아니고 북한이 이제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러시아 품으로 갔다는 게 이제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2018년도에 시진핑, 김정은이 대련 바닷가에서 둘이 산책하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손잡고 막 굉장히 막 화기애애하게 막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합의가 있었냐고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최근에 그게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바로 중국이 이제 북한 동해안에 중국 해군 기지를 건설하자. 중국 함대가 이제 북한 동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김정은이가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이 동해 쪽에 이제 그 거기 외에는 한반도 이쪽 앞에 일본 쪽에는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한반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만약 공격할 때 일본이 지급하는 걸 막으려면 이게 한반도 쪽에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평택 기지가 있고 부산 기지가 있고 제주 해군 기지가 있어요. 이걸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면 중국도 적어도 한반도 동쪽에는 기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그 시진핑이가 이거 좀 하나 하자. 이거 해주면 중국이 경제지원도 해주겠다. 북한도 이제 오케이 했어요.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이제 북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는 게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국내에 간섭을 할 힘이 생기게 되면 김정은 정권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 개방을 북한에 시도하고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려면 마오쩌둥 시대 같은 1인 지배 체제는 없어져야 되고 권력이 집단 권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권력이 아니고 집단 권력. 그 집단 권력으로 가야만 이제 개혁 개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김정은 정권은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중국 군대가 이제 북한 동해안에 진주하게 되고 군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북한은 내부의 친중 세력들이 힘이 생기는 거죠. 북한은 망하지 않겠지만 김정은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진핑이 못 하겠다. 그때부터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악화됐지만 시진핑이가 이제 그런 동해안의 군사기지 때문에 김정은하고 손잡고 이제 좋아져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돌아버린 거죠. 안주 없다.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 시진핑, 김정은이가 이제 바닷가로 걸었던 발자국을 동판에 새겨가지고 그 대련 앞에다가 이제 그걸 사적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시진핑이가 지시해가지고 동판 뜯어가지고 영광로에 집어넣었어요. 녹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이제 붙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욱 괘씸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러시아 입장도 있으니까 아마 푸틴이 시진핑한테 좀 봐달라. 이거 북한 돈 받아야 된다. 응? 지금 억지로 러시아 때문에 지금 중국이 참고 있지만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떡할 거냐. 근데 물론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니까 전쟁이 끝나지만 러시아의 모든 재건 프로젝트에 북한이 동원돼서 이제 참여한다.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도 이제 그거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 나가서 죽기도 하고 상당수는 도망갔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젊은 애들이. 지금 러시아 내에 어떤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이제 전쟁이 멈추면 군복을 벗고 이제 노동자로 둔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할 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이 생존하겠다고 하는데 뭐 러시아 한 국가에 뭐 노동력을 파견해가지고 돈 번다고 해서 북한이 필요한 이런 자금을 다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요. 중국이 막아서고 중국이 북한을 옥죄게 되면 북한 정권은 지탱하기 힘듭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중국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불편함을 느낀 시진핑이 김한소를 이용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솔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김한솔을 중국이 활용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중국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김평일 카드가 있습니다. 나이가 70이긴 하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김평일이를 평양으로 끌어다가 연금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김평일이가 살아있는 한 중국은 김정은이 김일성의 손자고 김평일이는 김일성의 직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소위 정책을 잘못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고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누가 할 거냐? 원래 김정남이를 하려고 했는데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평일이를 일단은 세워놓고 김평일이 또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평일이가 약간 좀 중국에 만들 수 있는 카드인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그걸 가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만 꼭 김씨 일가가 아니더라도 또 중국은 또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북한에 개입을 하려고 이제 하겠죠. 북한 내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 연계된 그런 외부 세력, 내부 세력이 지금 항상 김정은 정권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남한과 연계된 간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중국과 연계된 간첩이 누구냐.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항상 중국은 지금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항상 국중 관계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한패일 것이다. 이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과 중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고 전 세계에서 반중 국가 1위는 북한입니다. 예. 반중 국가 1위는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중 국가를 가만 놔두겠어요? 대한민국은 반중 국가일 것 같아요. 안 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소위 진보 쪽은 친중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보수 세력은 이제 친미 한미동맹은 얘기하고 있지만 진보 세력 상당수는 이제 중국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중국과도 관계를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한국이 그래도 북한보다는 좀 더 친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완전한 반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정은 정권은 반중이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은 뭐 반중이 아닐 수도 있죠. 예,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외관상 보게 되면 강력한 반중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북한을 더 먼저 선보는 게 우선인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보십시오. 시진핑하고 만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랑 만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그 트럼프가 항상 뭐 널 사랑한다, 뭐 널 보고 싶다, 뭐 너도 보고 싶어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김정은이는 시진핑보다는 트럼프를 좋아하고 또 시진핑보다는 푸틴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이거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국을 갖다 함부로 얘들이 유린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중 관계의 악화로 김정은 정권은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되게 보수냐 진보나 떠나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중이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 변화를 위해서 힘을 합칠 필요도 있어요. 딱 북한 문제만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을 포함해서 첨예하게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중이 이제 북한 변화를 위해서 중국과의 어떤 일정한 결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은 앞으로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가지고 탈북자 강제 북송이라든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중국과 우리가 손을 잡고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이런 전략을 중국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할 때는 미국과 한미동맹에 가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때는 한중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는 게 북한은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식 개혁 개방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식 개혁하게 되면 그냥 개짜만 나와도 그냥 다 죽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김정은의 아들 김정남이가 잘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중국식 개혁 개방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떠들다가 걸려가지고 김정일이한테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김정일이 눈밖에 나게 됐고 결국은 후계자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예. 김정은이 2020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을 때 건강 위기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그의 모습으로 비춰볼 때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정은 본인도 내가 젊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있다고 뭐 주치의들은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건강 문제 직면해가지고 딱 문제가 생겼을 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사망설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고 미국의 CNN 방송이 김정은이가 이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CNN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메인 방송이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받은 정보를 이제 흘려본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떻게 알았냐? 바로 북한의 도감청을 통해서 김정은의 신변 이상에 대한 정보를 캐치했고 이런 거죠. 일본이 지금 안 깨어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일본이라는 게. 왜 안 깨어났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죽었는데 안 깨어났다. 아니면 마취를 했는데 아직 안 풀려서 안 깨어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안 깨어났다는 것만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죽은 게 아니냐 해가지고 CNN에서 풀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폭발해가지고 죽었다가 난리가 났고 또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힘을 실어줬고 또 대만의 정보국장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우리 탈북자 국회의원 뭐 태용호, 지성호 두 사람도 다 모두 이제 김정은이가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살아나오는 바람에 좀 약간 망신 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3월 1일 날에 나오긴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쓰러진 건 사실이고 심장에 스텐스 수술을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손목에 뭔가 바늘 자국이 보였고 자, 그 이후로 이제 2023년도에도 한번 중국의 국비밀리에 가서 수술 한번 받았고 그래서 이 과정에 살이 한번 쭉 빠져가지고 뭐 헐쭉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 했나? 근데 그거 아니죠. 한 달 만에 뺐으니까. 다이어트가 아니고 수술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쭉 빠진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몸 관리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 괜찮은데 다시 또 살이 불었어요. 그러면 비만인 사람이 살을 뺐다가 다시 또 찐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랍니다, 이게. 그러다 거기에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오게 되면 사람 몸이라는 게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일주일 전인가 외신 쪽에서 막 이런 김정은 또 건강 이상설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정은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잠깐 나오고 건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그것도 다음에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분명하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후계자를 안 세우고 나서 죽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의 후계자를 지금 누군가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후계자를 세울 때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태종이 이방원이가 세종을 세우려고 할 때 뭘부터 했습니까? 제일 힘 있는 놈, 그러니까 이 아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 있는 놈을 갖다 먼저 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외척을 다 버리고 뭐 다 이제 해버렸는데 지금 조영원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권력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노련하고 아주 젠틀하고 권력욕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큰데 그걸 감추고 김정은한테 그냥 들적이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막 자기 동생 뻘인데요. 이런 조영훈이가 이제 김정은의 신임을 얻고 거의 김정은 집권 내내 2인자로 해왔기 때문에 조영훈 직책이 조직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조직비서는 북한의 권력을 다 가진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 권력의 상당수는 조영훈 인맥으로 다 이제 구축이 됐고 김정은이 한대만 아부아부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조영훈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김여정이는 동생이긴 하지만 여자고 그러니까 실제 권력은 조영훈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런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고 후계 구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40일째 안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후계자를 넘기는 그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놈을 먼저 쳐야 되는데 김여정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조영훈부터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김정일이가 권력을 이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을 먼저 쳤습니다. 류경이가 이제 국가보위부 권력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때. 국가보위부라는 것은 우리 국정원인데 국가보위성이 북한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유사시 때 정권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조직이 바로 정보 조직 아닙니까? 그 정보 조직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장성택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결국은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장성택을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과 김여정의 남편은 후계의 권력 구도를 안착시키는데 필요한 가적입니다. 이게 후계 구도 권력이 안착이 되면 또 토사구팽된 일본이 바로 김여정과 그의 남편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세력은 누구냐? 바로 이제 조영원과 같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런 자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40일째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영원이가 부정부패를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대장동의 돈 주인은 누구냐? 5천억이란 돈. 김만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다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재명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설계를 이재명이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영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받은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관리하는 이런 밑에 애들이 돈을 다 먹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들킨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백으로 돈을 이렇게 먹었냐? 이건 뭐 조용원하고 상관없다. 했는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거 조용원 이놈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돈은 다 깔아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해서 걔를 갖다 쳤다는 말도 있고 뭐 잠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조용원이 지금 안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 권력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이 이제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만 김주애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여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는 순간 북한은 망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남존여비의 끝판왕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해요 북한은. 여자와 명태는 그냥 두드리는 게 맛이다. 여성의 인권 권리를 갖다가 아주 개떡으로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여동생 현송월이 세운다고 해서 여성의 권력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게 아니고 그냥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여성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남존여비 여성의 인권 이런 권리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여성이 왕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는 약간 4대 권력 쇠습을 한다는 갖다 준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면 김주애는 그를 보좌할 수 있는 김여정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설주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자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여인에게 난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배가 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협조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4대 세습이 이제 꼬였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아들을 세울 것이냐 현성월의 아들 또 려심이라고 하는 또 보이진 않지만 피아니스트 딱 사진이 나오긴 나왔어요. 려심이라고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되게 이쁜 여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메인 그룹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가 여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심이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고 현성월한테도 아들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세워지게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현성월이가 높은 것 같아요. 현성월이가 제일 권력의 중심에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점에서 이설주가 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꽤 오랫동안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안 보여요 이설주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설주도 안 보이고 조용원이도 안 보인다. 근데 이 와중에 현성월이는 계속 설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성월의 아들이 뭐 후계자가 된다면 이게 족보가 꼬일 수밖에 없고 후계 구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후계자는 세워야 되고 근데 후계자는 정신을 부인해서 없고 후초한돼 있는데 그게 뭐 너무 난잡하게 이어져 좀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아들이 튀어나왔는데 뭐 참 김정은 입장에서는 똑똑한 아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심이가 나는 아들이 제일 똑똑한데 또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도 엄마가 제일 교포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심이라고 하는 제일 교포가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너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이설주를 갖다 세우는 거죠. 이설주의 아버지는 공군 비행사이기 때문에 성분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인도 지금 여심이를 좋아했고 여심이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만약 후계자가 된다면 똑같은 또 자기가 제일교포 핏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결정이 안 된 그러니까 후계자에서 탈락된 그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서 또 얘네들 어떻게 반발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싸우려고 할지 이 과정에서 뭐 김여정도 있고 현성월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완전히 그냥 개판 오분전이 돼가지고 권력이 그냥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자멸로 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비만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 약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건강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하였다는 우려가 현재 얼마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혈당,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냐가 이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 중요한데 자 김정은이는 이제 보면 담배를 아직 피우고 있어요. 술 좋아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이제 에메랄드 치즈 같은 걸 좋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치즈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지잖아요, 얘가. 식습관이 이제 실패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이제 숙마는 하긴 합니다. 근데 숙마 하나 가지고는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실패했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 김정은이가 이제 많은 궁녀들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마다 한 9명씩 10대 애들을 갖다 공급을 해요. 김정은 전용으로.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매해 새 여자가 오니까 남자니까 이제 그거를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건강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을 뭐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쓴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뭐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세상에 조현장을 다 써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시황제처럼 뭐 장생 불로약이 있어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시황이 만들어낸 장생 불로약이 바로 공진단 아닙니까? 공진단. 공진단이 이제 이게 그 아주 사람의 어떤 정신을 맑게 하고 장생불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개발된 게 이제 공진단인데 이 공진단의 핵심이 바로 사양입니다. 사양. 사양이 이제 그게 공진단이라고 하는 그 약의 핵심인데 이 사양은 어디서 나오냐? 사양노루 배꼽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양노루 배꼽. 진짜 사양노루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38선 인근 한반도 중부 지역을 쭉 돌면서 요 벨트에서 나오는 사양노루가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사양노루는 이제 티베트 쪽에 좀 있고 한반도 이쪽에 나온 사양노루가 있는데 이 사양노루는 정말 이건 천년기념물이에요. 대한민국도 배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 잡으면 몇 천만 원씩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벨트인 사양노루는 몽땅 김정은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김정일 때에도 사양노루 잡게 되면 이게 뭐 김정일이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고 간부들도 이제 다 이제 하나씩 선물로 줘요. 사양 배꼽을. 그래서 이게 뇌 출혈이 오거나 중풍이 오거나 할 때 그 사양 이걸 타가지고 탁 먹게 되면 순간 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장생불로죠. 혈류 이런 거 돌게 하는 특이한 어떤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진단을 먹게 되면 이제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만드는 공진단에 사양이 없어요. 그런 사양노루 배꼽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상 사양노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은 떨어지지만 거기는 사양노루가 있다 보니까 그거라도 쓰면 좀 낫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사양 고양이 뭐 이런 걸로 이제 그거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확 떨어지는데 실제로 사양노루 배꼽은 이제 정말 그런 공진단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나오는 공진단에는 그런 사양 배꼽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이가 먹는 사양노루는 진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발표한 게 뭐냐면 사양노루 수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액. 김정은이는 이제 매일 수액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이제는 김정은한테 통하는 약이 없고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양노루 수액을 돌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국정원 발표니까 뭐 팩트겠죠.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양노루 수액으로 영생불로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단계에 온 겁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사양노루 수액을 맞으면서 이제 혈관을 돌게 하는 건데 이것도 운동을 하면서 식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양노루 수액만 돌린다고 해서 이게 현상 유지는 되겠냐?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호전시켜야 되는데 그냥 유지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 나빠지게 되면 더 이상 사양노루 수액도 안 먹히는 단계가 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시황제가 왜 죽었겠어요? 그 사양을 써봐도 안 되니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김정은이도 이제 마지막에 사양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양노루 수액을 돌린다고 했을 때 제 생각이 딱 드는 거는 얘가 갈 때가 됐구나. 이런 확신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개혁을 할 때에는 뭔가 화가 나서 막 개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야당이 막 탄핵을 30번씩 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 이 열받는 거를 조금 참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국민들 많잖아, 이게. 또 많은 국민들은 또 오죽하면 했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때 이제 뭔가 폭발을 하는 건데 김정은도 이게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경제가 무너져 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체 세력들이 막 곳곳에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국가 문제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겠어요. 과거에 김정일 때는 김정일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많았겠지만 항상 언론에는 김정일이 웃는 모습만 나왔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늘 그냥 화내는 모습이 많아요. 누구 욕지라고 비판했다는 것이 기사로 그대로 나옵니다. 뭐 너절한 놈, 무슨 뭐 배은망독한 놈, 뭐 쓰레기라고 막 욕지라고. 심지어 김덕훈 총리한테도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막말을 막 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처한 환경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여기에 이제 폭주, 스트레스 풀리면 이제 술을 또 마시게 되고 담배 피고 또 여자도 기쁜 자고 또 모든 생각 다 잊고 놀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구조적으로 김정은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살찌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살을 운동으로 뺀 게 아니고 수술로 뺐는데 다시 또 바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되면서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얼굴 흑백으로 변했고 더 이제 푸석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처한 모든 환경이 뭐 어떤 엄격한 부모가 있어가지고 해초리를 막 때려가지고 운동을 시킨다든지 술 먹을 때 못 먹겠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뭐 부인 이설주가 뭐 김정은이 술 마신다고 해서 못 먹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작심을 하고 그냥 바꾸지 않으면 이건 쉽지가 않은데 이미 초고도 비만 환자는 이게 환자로 분류합니다. 이건 수술 안 되기 때문에 초고도 비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의사가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단계로 온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제 그런 단계에 왔고 그냥 겨우 걸어 다니는 것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사약로로 수액으로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제스처인데 이것도 좀 지나면 이제 마약으로 움직일 겁니다. 마약. 이것도 안 먹히면 마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겠죠. 만약 김정은이 사망한다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전 북한 주민들이 이제 80년 이상, 80년간 김씨 왕조에게 기대왔지만 결국은 한 번도 뭔가 주민들의 어떤 식생활, 의식주를 해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포갑 체제의 어떤 그런 이제 인권 유린이 세대를 거치면서 더 잔혹해지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김씨 정권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김씨 왕조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이제 바꾸자는 그런 게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쓸데없는 김정은 정권 대북 지원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게 무슨 뭐 인도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북한의 현실을 조금만 안다면 이게 인도주의가 아니라 반인도주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반인도주의냐면 대북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부유해지고 정권이 힘이 생기고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북 지원이 북한 인권 탄압의 강도를 결정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북 지원 하지 말자는 거냐? 할 수 있어요. 북한 주민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길을 뚫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 정권이 뭐냐면 더 이상 한국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뭐 정권을 주든 주민을 주든 이제는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환상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 고 하니까 이제 이걸 북한이 이제 안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뭐 4대 세습 과정이 이제 헝클어지고 김씨 왕조의 멸망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뒤집어 엎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되냐?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의 편이며 북한 정권은 우리가 상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켜가지고 주민을 대한민국으로 편입시켜서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게 되면 2,300만 북한 주민들은 단기간 내에 경제 기족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로 가면 그들의 삶은 지난 80년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 주입을 시키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투표로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독일처럼. 독일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독 공산당이 호네커 소기가 소독으로 편입되게 되면 소독이 노예가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했는데 소독 정부가 이제 끊임없는 동독 정책을 동독 주민을 위해서 했어요. 동독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을 금지시켰는데 그걸 푸는 대가로 현금 물자 지원하고 그리고 뭐 정치범들을 사오는데 현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동독 주민을 위한 인권 정책을 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소독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보수든 진보든. 더 나쁜 거는 이제 진보 정권 때는 북한을 왕창 지원했는데 이거를 북한 주민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북한 정권에게 준 것이지.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게 통일 정책인 거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면서도 또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기회는 언제 오냐? 통일로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섬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거의 80%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시청거리고 일본만 해도 내수 경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낮습니다.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탄한 경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데 북한을 우리가 병합을 하면 한 6천만, 7천만이 되고 북한 바로 위에 압록강, 두만강 위에 이 동북 삼성 지역은 이제 한국 경제권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1억 5천만, 2억 정도의 한국의 내수 시장이 생긴다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 탄탄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통일로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거의 2,300만의 우수한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베트남 가서 뭐 중국 가서 할 필요 없어요. 당분간은 북한과 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시너지를 이제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개발하는데 대한민국의 이 노하우가 얼마나 강합니까? 항만 세우고 철도 놓고 도로 놓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경제의 성장이 북한 지역이 또 원래 일제시대부터 대한민국 남쪽은 농업지대였고 북한은 공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지 북한입니다, 원래. 근데 북한은 완전히 공업이 폐폐화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북한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중국, 대륙, 러시아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이제 그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문제 뭐 중요하지만 빨리 북한을 통일 병합을 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고 또 북한 주민 2,300만의 생존권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의 절박한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북한 문제에 늘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